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지영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교육과정 분야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를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여러 가지 연구 분야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왜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추진되어 온 배경과 경과를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자율화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된 양상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왜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중앙집중식 교육과정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왼쪽에 삼각형, 위계와 모형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처방하면 그것들을 시도교육청에서 구체화시키고 그것들을 다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하향식 교육과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향식 교육과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등장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획일성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고요. 둘째로는 경직성이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러한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을 한번 바꾸면 새로 개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게 되면 세세한 내용들을 다시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내용들이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자율성이 제한되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국가에서 처방하다 보니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제한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교사의 전문성에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지침도 함께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국가교육과정은 대강화된다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량을 많이 덜어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의 성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시도교육청 지침은 지역화 되어야 하는데요. 지역화된다는 것은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자신의 지역에 맞는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교육과정을 통해 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화된 교육과정이 학교로 갔을 때 학교에서는 개별 학교의 맥락에 따라서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단순히 학교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침 전체가 함께 변화되어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교육과정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6차 교육과정 이후 추진이 되었는데요. 먼저 6차 교육과정에는 학교 재량시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에 1시간을 시행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차 때는 이 활동이 추가가 되어서
재량활동이라는 명칭으로 변화가 되었고 일주에 1시간이었던 것이 2시간으로 확대되었고 학교급도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에서부터 전체 학교급 초, 중, 고등학교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7 개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선택교과를 학교마다 재량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권이 더 확장된 게 바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학년별, 교과별로 구성되어 있던 교육과정이 군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룹화되어서 이 그룹 내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20% 내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과정이라는 제도도 신설되어서 고등학교에 한정되어서 일부의 시수를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두 개로 이원화되었던 비교과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되면서 일주일에 3시간으로 확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이죠. 200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자율시간과 고교 학점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은 대폭 자율화될 예정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6차 때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이 자율화 정책이 학교에서는 많은 환영을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3가지 층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상 안으로 들여다보면 3가지 층위가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획된 교육과정, 두 번째로는 실행된 교육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된 교육과정입니다. 계획된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국가나 학교, 교사가 미리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지를 계획한 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교육과정은 대부분 계획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학교, 국가 또는 교사가 아무리 교육과정을 멋지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교실 현장에서 실행할 때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동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실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실 안에서 또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된 교육과정을 실행된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했을 때 교사가 실행한 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과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한 교육과정을 경험된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계획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이 늘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이것이 달라질 때 괴리가 발생하고 실행된 교육과정이 실제 학생들에게 경험된 것과 다를 때 또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많은 교사와 많은 학교 현장에서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계획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의 괴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가 수준에서 재량활동을 처음으로 계획했을 때 의도는 학교와 교사가 재량껏 자신의 재량을 발휘해서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백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재량활동을 운영했을 때 마주하게 된 현실은 조금 달랐는데요. 먼저 그 당시에 영어 교육 열풍이 불면서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재량 시간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침과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학교에서 교과 교육 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반영해 주세요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지시사항들이 대부분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다루는 내용들이라 어떻게 보면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상에는 교사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할 때에는 영어 수업도 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량활동이 생기기 이전보다 재량활동이 생긴 이후에 교사들이 해야 하는 것들은 더 많아졌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 인용문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량 시간에는 교사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특색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지나치게 관료적이라는 점이에요. 작년만 해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중점적으로 반영하라고 내려보낸 지침이 57가지나 돼요. 내려온 지침들을 시행하는 것도 바빠서 교사가 재량껏 무엇을 할 여유가 없어요. 교육과정에 강제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학교 평가에 반영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으니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결국은 반영하라는 거잖아요. 교사가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하지만 결국 평가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죠. 이게 실제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담은 자료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재량활동이 처음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학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여지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양상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벌어지는데요. 2009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수 증감권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교과 군별로 여기 보면 기초, 탐구, 체육, 생활교양 이렇게 과목군 안에서 시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시수 증감권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과 군별 시수의 20% 내에서 증가 또는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기초 과목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학교들은 다른 영역, 예를 들면 탐구 영역에서 20%를 가져와서 기초 영역에서 20%를 증가시켜서 더 많은 시수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래 국가에서 의도한 것은 학교가 처해 있는 또 학생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시수를 배분할 것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학교 장면에서는 다르게 작동하게 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급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군, 특히 희생됐던 게 바로 도덕, 실과, 음악, 미술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다른 영역에 있는 시수들을 감축해서 입시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과목들, 수학, 영어의 시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요. 원래 국가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세부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교과 군별로 제한이 없이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20% 내에서 증감이 가능했다면 2015부터는 기초교과 영역 이수 단위의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주지교과라고 하는 과목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에 너무 많은 시수가 편중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의도가 꼭 학교 현장으로 교실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규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게 2022년에 적용되고 있는 한 학교의 교육과정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수 단위와 필수 이수 단위입니다. 필수 이수 단위는 국가에서 정한 이수 단위를 의미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학교에서 편성한 실제 이수 단위를 보여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 이수 단위에 해당하는 10단위 것들이 국어, 수학, 영어인데 국어, 수학, 영어는 10단위보다 훨씬 더 많은 6단위가 증가되어서 편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교과목들, 특히 가장 아래에 있는 교양 영역, 생활교양 영역에서는 이 기준 이수 단위는 16단위인데 실제 편성된 단위는 4단위죠. 어떻게 보면 생활교양 영역의 시수들을 대부분 가져와서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데 활용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한계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다른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교육과정을 만들 때 단순히 자율화 정책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화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정책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이 실시되다 보니 거기서 재량 활동 또는 자율화 정책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재량 활동에서는 영어 교육 확대 또는 시도교육청 지침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수 증강권이 당시에 학기당 8과목 이내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시되었던 또 다른 정책인데요. 그 정책과 상충하면서 시수 증강권을 학교에서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A 고등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무리 자율권이 있다 할지라도 대학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율화 정책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자율권을 확대한 것이 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학교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충분한 공감대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교사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자율화가 진행되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교사들은 자신들의 자율성이 제한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율적인 자율화 정책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는 과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전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중앙 집권형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상향식 접근입니다. 이전까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다시 이해되어야 하고 교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율성을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상향식 접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개념, 교육과정 실행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충실도 관점인데요. 충실도 관점은 외부 전문가 집단이 만든 정책을 교사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었을 때 교사가 이 국가교육과정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관점이 바로 이 충실도 관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가 상호 적응 관점인데요. 이 관점은 외부에서 만든 정책을 학교 상황에 따라 교사가 직접 변형시키고 재구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성 관점인데요. 이것은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창안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사실 국가교육과정 체제 하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형 학습이 바로 이 예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규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곧 수업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실도 관점에서부터 생성 관점까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이 구성되어 있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충실도 관점을 중심으로 교사를 이해하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상호 적응 관점 그리고 생성 관점으로까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생성 관점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바로 교사의 행위 주체성입니다. 이 행위 주체성의 의미는 교사들이 외부에서 부과된 개혁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전까지는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침묵하는 것 역시도 교사가 행위 주체성을 발현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행위 주체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바로 교사를 주체성을 가진 행위자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를 자율화 정책의 대상이 아니고 자율화 정책을 구성하는 주체로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의 자발성과 주도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교육청의 역할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정부와 지역교육청이 그동안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고 간섭해 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감시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사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교육과정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완화될 때 우리는 교육과정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역, 계층, 인종 등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질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유명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백인 밀집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과 유색인종 밀집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의 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백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수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들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심층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색인종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과목의 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낮다 보니 그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학문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일상에 적응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활동에 국한되어서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처럼 한국에도 고교 학점제가 도입하게 된다면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과정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격차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 과목 개설의 문제입니다. 지방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도 적고 교사 수도 적다 보니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듣고 싶다 할지라도 그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부 강사를 수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외부 강사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강사들이 지방으로 한 차시, 두 차시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확산될 때 지역에 따라서 또 학교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인적, 물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교육과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문제들 또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내용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심화 질문과 추천 활동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심화 질문으로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함께 조별로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활동을 한 가지 추천을 드리는데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신문사에 따라 또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수많은 관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조별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 관련 정책들, 예를 들어 학교 자율시간 또는 고교학점제 또는 학교 교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일단 관련 기사를 다양하게 수집해 보시고 그 다음 기사 수집이 완료되면 기사들 속에서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 집단에 따라 언론사에 따라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견해차가 왜 발생하는지를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